자, 저번 시간에서 저희는 벡터 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벡터 적분과 관련해서 이론을 하나 배웠는데 스칼라 장에서 1번과 2번 어떤 위치가 정해졌을 때 그 위치에서의 스칼라 장의 차이는 그 두 개의 위치를 잇는 어떤 경도든 경로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이론을 배웠습니다. 즉 그레이디언트 값을 그 경로에 따라서 선적분하면 그 차이가 된다는 것을 배웠죠. 자, 이 배운 이론을 한번 열 전달에 직접 적용하는 예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캠프를 갔습니다. 여름 캠프를 갔는데 해변에서 캠프파이어를 했다고 칩시다. 그 캠프파이어 하는 모습이 오른쪽 빨간 박스가 되겠습니다. 캠프파이어 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 이런 걸 경험했을 겁니다. 가까이 갈수록 뜨겁고 멀리 갈수록 좀 덜 뜨거운 그런 경험을 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열전달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모닥불에서 피어나오는 열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갈 텐데 그러한 열 전달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임의의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모닥불이 있다고 치고 가상의 어떤 폐 공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모닥불로부터 나오는 열이 그 폐 공간 밖으로 다 퍼져나갈 텐데 그 열 전달 벡터를 H라고 하고 그 폐 공간의 표면을 S라고 한다면 총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의 흐름은 바로 저 적분값, 즉 H와 그 폐 공면의 면 벡터 n과의 내적의 면적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전기장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전기장의 발산 혹은 플럭스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전기장의 플럭스는 다름이 아닌 어떤 폐공면 밖으로 나가는 전기장과 그 폐공면의 법선 벡터 간의 내적을 면적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연력학에서 열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열이 보존이 된다면 그렇다면 아까 말한 모닥불로 인해서 나가는 열은 안에 있었던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나가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에 있는 열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팎의 에너지를 다 더하면 일정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아까 말했던 이 폐공면 밖으로 나가는 열 에너지의 흐름은 바로 그 안에 있는 모닥불의 열 에너지에 감소되는 그 속도와 같을 것입니다.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적분값 H.NDA가 마이너스 dq/dt와 같다는 것이 되겠죠. 그것을 조금 더 모식적으로 표현하면 오른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안에 Q라는 열 에너지가 있는데 이 Q가 줄어드는 만큼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발산 정리가 되겠는데 발산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어떤 부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규칙적이지 않고 가장 자기 마음대로 생긴 그런 부피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감자가 생각납니다. 자, 저걸 감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감자 안에 우리가 어떤 열 에너지를 소스를 넣는다고 했을 때 그 밖으로 나가는 열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감자 밖으로 나가는 열 벡터의 발산량은 즉 플럭스는 그 C라는 벡터와 감자 표면의 표면 벡터와의 면적분이 될 것입니다. 그 면적분 한 값과 내가 만약 감자를 반으로 쪼개서 쪼개면 면이 생기겠죠? 쪼개가지고 각각 부분에서 나오는 플럭스의 값의 합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쪼개기 전이나 쪼개고 나서나 그 부분들의 합은 쪼개기 전의 합과 같다는 것을 이제 저희는 증명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름으로서 생긴 새로운 면은 왼쪽 감자 부분에게는 오른쪽으로 법선 벡터가 생기고
오른쪽 감자한테는 왼쪽 법선 벡터가 생기기 때문에 표면 벡터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라서 같은 열이 나가더라도 반대 방향에 부호가 되고 값은 같기 때문에 상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수학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반으로 쪼갠 감자 S1이 있고 S2가 있습니다. 자, S1을 통해서 나가는 그 플럭스는 그 우리가 만든 새로운 계면 외에 다른 표면의 면적분인 SA에 대한 면적분 값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표면인 SAB에 대한 면적분이 있을 겁니다. 그 SAB에 대한 면적분이 C.N1DA가 되겠고요. S2를 생각해보면 원래 있었던 표면 SB에 대한 면적분이 있고 새로 생긴 SAB에 대한 면적분이 있는데 이 경우는 C.N2DA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1은 마이너스 N2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개를 합치면 남게 되는 건 SA에 대한 면적분과 SB에 대한 면적분인데 그 SA와 SB의 면을 다 합치면 전체 원래 감자의 면과 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감자를 어떻게 자르는 간에 그 감자 부분에서 나오는 플럭스의 합은 그냥 그 감자의 합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감자 비율을 들면서까지, 그리고 자르면서까지 왜 이러한 정리를 저희가 배웠을까요?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감자와 같이 불규칙적인 부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수학적으로 다루기 쉬운 부피는 정육면체입니다. 자, 그러면 감자를 깍두기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우리가 깍두기 모양을 잘라서 그 깍두기, 즉 정육면체에서 나오는 발산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정육면체에서 나오는 발산을 다 합쳐서 그 감자에서 나오는 것과 등가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적분의 힘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임의의 어떠한 부피 중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깍두기, 즉 각설탕 모양 아니면 정육면체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정육면체 모양의 이 아름다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후, 좌후, 상하가 굉장히 대칭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한쪽 짝만 우리가 알면 나머지는 대칭을 이용해서 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각설탕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좌우면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가 1, 우가 2라고 생각하고 이 각설탕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번 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플럭스와 2번 면을 통해서 들어가는 플럭스가 각각 S1을 통한 플럭스, S2를 통해서 나오는 플럭스가 되겠고, 그것을 오른쪽 식과 같이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S1을 통해서 나오는 플럭스는 S1 면에 대해서 C 벡터와 그 면의 법선 벡터인 N 벡터의 내적을 면적분한 것이 되겠는데, 이것이 워낙 작은 큐브다 보니까, 워낙 작은 정육면체다 보니까 그 C를 C sub X, 즉 C의 X 성분을 우리가 근사시킬 수가 있고, 그 1번 면의 이 면 크기는 dy 곱하기 dg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호는 사실 나가는 쪽이 왼쪽이기 때문에, 즉 법선 벡터가 왼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우리가 양의 어떤 플럭스를 생각했을 때 그 내적은 마이너스가 돼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것입니다. 요것을 조금 더 근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C sub X, 1번에서 C sub X 곱하기 델타 Y 델타 G가 되는 것이죠. 같은 방식으로 S2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쪽에는 면 벡터가 오른쪽으로 나가고 있고 플로우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지 않고 플러스이며 같은 형태가 돼서 C sub X 2 곱하기 델타 Y 델타 Z가 될 겁니다. 요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1번과 2번 짝에 대한 플럭스를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요걸 더하고 나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테일러 시리즈의 1차 항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항이 되겠는데, C sub X2가, 즉 2번에서의 C sub X는 1번에서의 C sub X에다가 더하기 이 미소 구간인 델타 X에다가 변화율, 즉 1차 미분값, 편미분값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실과 아까 두 항을 더하게 되면
바로 S1과 S2로 나가는 플럭스는 앞에 있었던 C sub X1 항은 없어지고 미분값만 남게 되어서 라운드 CX, 라운드 X, 델타 X, 델타 Y, 델타 G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C sub X에 관련된 거니까 상하 좌우는 각각 Y와 Z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표현한 값이 바로 이 박스에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1, S2는 X에 대한 것, S3, S4는 Y에 대한 것, S5, S6은 Z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이걸 다 더하게 되면 바로 그 작은 깍두기, 즉 인피니테시멀 큐브라고 표현되는 이 작은 깍두기는 바로 그 세 개의 편미분 값을 더한 데다가 그 미소 큐브의 부피를 곱한 값과 같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편미분 방정식을 활용해서 더한 저 괄호 안의 식을 한번 응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보고 있노라면 이것이 바로 del.c, 즉 C 벡터의 발산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C 벡터의 발산에다가 미소 큐브의 부피를 곱한 값이 바로 플럭스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 의미 하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벡터장의 발산은, 즉 del.c는 오른쪽에 있는 델타 V를 왼쪽으로 이항해서 밑으로 집어넣어주면 바로 어떤 임의의 점에서 나오는 플럭스량을 그 점에서의 부피로 나눈 값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단위 부피당 그 점에서 나오는 플럭스량이 바로 del.c, 즉 발산이란 얘기죠. 그것이 바로 가우스 이론이자 발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발산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C 벡터의 다이버전스, 즉 del.c와 실제 C 벡터의 플럭스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연결시킨 단자가 바로 굉장히 작은 정육면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감자 이론에서와 같이 어떻게 자르든 그 잘린 애들의 플럭스의 값은 총합과 같다라는 정리로부터 이 감자를 만약에 굉장히 작은 큐브로 잘라서 그 각 작은 큐브를 붙여놓으면 그것이 바로 적분이 되겠으며 그 적분 값이 바로 발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럭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박스 안에 있는 것과 같이 C라는 벡터의 플럭스, 즉 C.NDA는 어떤 폐곡면 혹은 계곡면에서의 C.NDA는 각각 그 점을 이루는 구성 성분에서의 del.c를 부피적 분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피적 분한 것과 같다 했으니까 사실 계곡면은 안 되겠죠. 폐곡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폐곡면에서 나오는 어떠한 플럭스는 그 안에 있는 부피적 분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